제가 들려드릴 6번째 소설은요, 황순원의 1월입니다. 황순원은 한국 문단의 거목이죠. 장편과 단편을 두루 썼어요. 대표적인 장편 소설로는 1월과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유명합니다. 단편 소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건 소나기, 학, 독지는 늙은이 등 너무 많습니다. 1월은 황순원의 소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한국 전통사회의 모순, 신구 세대의 갈등, 현대사회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문제, 이런 걸 두루 담았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인 1960년대는 이게 중요한 화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설엔 백정이 나와요. 백정은 소잡는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정이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했고 노비들조차 백정을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조선시대가 끝나고 20세기로 들어와 1970년대 즈음까지도 백정을 천하게 보는 풍습은 남아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너무 오래돼서 새 책으로 구입하려고 인터넷 서점을 뒤졌는데요. 1983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이 마지막 거였어요. 어떻게 이 책을 새로 출간할 생각을 안 했는지 요즘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신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출간 시기인 1964년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공간은 서울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김인철은 건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에요. 인철의 아버지 상진 영감은 대륙 상사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철의 형제들은 모두 사남매인데요. 이 집은 복잡한 가정사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 있고 인철이 둘째예요. 여동생 인주는 대학생이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남동생 인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가 달라요. 큰형의 어머니는 죽었고요. 인주는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 데리고 들어온 딸이에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인철과 인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이런 가족사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건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흔히 있을 법한 형제간의 반목이나 존재하는 어머니의 차별,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이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은 각자의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인철은 자신들이 조상이 백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의 분딘나무골이라는 곳이 아버지 조상들이 대대로 백정일을 하면서 살던 곳이었고요. 인철의 아버지 상진영감의 형은 아직도 거기에서 백정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집안의 동생이 서울에서 대륙상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고 결국 인철을 비롯한 형제들이 알게 되었어요. 상진영감은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자신도 백정의 아들로 핍박받았던 분노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진영감은 어느 날 도망을 치는 것으로 집안과 연을 끊었어요. 집을 떠나 가진 고생을 하였고 지금의 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연을 끊고 자식들에게조차 철저히 비밀로 했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인철에게는 2명의 여자가 있어요. 다혜와 남이에요. 다혜는 인철이 어린 시절 한 동네 살면서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지교수의 딸이에요. 다혜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홀로 된 지교수의 뒷바라지를 하며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했습니다. 그녀와 인철의 관계는 애매했어요. 친구이긴 하지만 다혜는 인철 외의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를 사랑하면서도 친구라는 선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었죠. 인철은 누나처럼 자신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다혜에게 자신의 모든 신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만난 여자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다혜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아리송했죠. 다만 다른 여자를 만나도 항상 다혜의 존재를 의식하곤 했어요. 또 한 여자는 남이에요. 남이는 연극을 전공하는 학생이고 아버지가 은행장이에요. 자신만만하고 액티브한 성격이에요. 그녀가 인철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거침없었습니다. 남이를 따라서 연극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인철은 많이 만났어요. 그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관계의 다른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듣고 보면서 자신도 가끔 그런 인생의 감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인철은 자신이 백정의 자손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부끄럽다거나 버리고 싶다는 감정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형과는 달랐습니다. 인철의 형은 경기도 군 소재지 군수로 있었어요.
만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관두고 가족을 데리고 남쪽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는 집에 연락을 안 하겠다는 형의 결심에 아버지는 적극 찬성했어요. 아버지 자신이 오래전 자신이 아버지와 연을 끊었듯이 이제 아들도 자신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인철은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아리 도수장에 있다는 사촌을 찾아갔어요. 그 사촌은 분리나무골에서 백정일을 하고 있는 큰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사촌 기령은 시니컬한 성격으로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인물이었어요. 기령의 하숙방엔 책이 쌓여 있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창녀촌을 드나들었어요. 기령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그러면서도 사회 속에 소속되어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기령을 찾아간 인철은 난생 처음 도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소 이마를 내리치는 소리, 거꾸러지는 소, 쏟아지는 내장, 진하게 풍기는 피냄새를 현기증을 느껴가면서 지켜봤어요. 인철은 자신을 상대하지 않으려는 기령에게 자꾸 다가갑니다. 그에게서 핏줄의 끌림을 느낀다거나 그의 특이함에 끌리는 설명은 없어도 사촌형이라는 존재가 강하게 다가왔어요. 다혜의 아버지 지교수는 백정에 관한 역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분리나무골을 가게 되었을 때 인철이 동행했습니다. 거기에서 큰아버지 본돌 영감이 1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소를 잡을 때 쓰는 칼을 신성시하는 행위와 제사를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본돌 영감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건 백정이라는 직업이 아니라 그가 물려받아 평생을 지켜온 하나의 신앙 같은 것임을 느낍니다. 방 벽에는 본돌 영감의 아버지가 피 묻은 손으로 벽에 걸어놓은 소의 뿔과 꼬리털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세상의 잡것을 물리치는 부적처럼 신성시했어요. 본돌 영감은 동생, 인철이 아버지인 동생과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동네 애들과 함께 나무를 해가지고 비탈길을 내려오다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생각한 것은 이 뿔과 꼬리털이었다.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 무거운 나무집에 깔린 동생이 큰 돌을 움켜쥐는 것을 보고 앞을 막아서서 동생이 사리선 눈을 한참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웠던 것이다. 돌을 놔라. 때려서는 안 돼. 우린 우리의 길이 있는 거야.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우리대로 갈 길이 있으니까. 본돌 영감은 사는 동안 내내받았던 온갖 천대와 멸시도 칼제비의 세계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도로서 달게 받아들였어요. 남인의 집이 새 집을 지으면서 그 건축 설계도를 인철이 맡았어요. 설계도 때문에 인철은 남이와 자주 만나지만 적극적인 그녀에 비해서 항상 한 걸음 뒤에 있었어요. 그건 다혜의 그늘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집안 내력에 대한 방어일 수도 있었죠.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한 방어박을 치지를 않았어요. 지교수에게는 자신의 조상이 백정이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기령과의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아버지 상진 영감은 오래전부터 값비싼 골동품과 그림을 수집해왔는데 어느 날 인철은 아버지가 그 그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버지 자신을 커버하기 위한 제스처였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교수는 본돌 영감이 신성시하는 소잡는 칼을 직접 보고 싶어 했고 인철은 기령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기령은 어느 날 신문지에 싼 그 칼을 줬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아버지 본돌 영감이 죽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6.25 전쟁 중에 기령의 형과 조카가 동네 빨갱이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기령은 그걸 알고 바로 그 칼을 두고 그 집으로 갔고 그를 죽였어요. 쫓아온 본돌 영감은 아들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아들의 등을 떠밀었어요. 그리고는 칼을 쳐들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후로 아버지가 그 칼을 신성시했다는 거였죠. 아버지는 아들 기령이 살인에 대한 죄의식을 덜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신성한 칼로 사람을 죽인 건 살인 자체에 대한 정당함과 응징의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 거였죠. 기령은 아버지가 애쓰면 애쓸수록 거기 갇혔어요.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백정일을 하게 된 것도 거기에서 비롯된 거였죠. 어느 날 은행장인 남이의 아버지에게 새로 지은 집 그림에 소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남이는 이걸 인철에게 물어보고 인철은 이걸 지은 사람이 백정이라서 그런 거라고 대답했어요. 인철은 이제 남이와 끝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이는 그 말을 할 때의 인철의 확 타올랐던 불길 같은 눈을 생각해요. 그 뜨거운 눈 속에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인철의 집안이 어떻든 결혼을 반대할 아버지나 다혜의 두터운 그늘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인철에게 향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남이의 집이 완성되었어요. 곧 있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이는 연극하는 사람들과 인철, 다혜를 초대해서 파티를 열 계획을 세워요. 그 파티에서 인철과의 약혼을 발표할 생각이었어요. 인철은 그런 계획에 들떠있는 남이를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남이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보기만 합니다. 파티가 열렸습니다. 다혜는 쓸쓸한 표정으로 인철에게 자신은 꿈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어요. 화려하고 들떠있는 파티 속에서 인철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병원에 있는 여동생 인주,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만 하는 어머니, 은행에 대출이 막혀 고전하고 있는 아버지, 이런 생각들을 뒤로 두고 그는 남이의 집을 나왔어요. 그 마지막 대목, 소설의 끝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은 어둡고 추웠다. 훈훈한 실내에 있던 몸이 으스스 떨렸다. 인철은 홀에 두고 나온 코트 생각이 났지만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대로 나는 관객의 입장에서 다혜와 남이를 대해야 하는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인간관계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인간이 소외당한 자기 자신을 도로 찾으려면 우선 각자에게 주어진 외로움을 참고 견뎌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거야 라고 말했던 기룡의 말. 그건 그렇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란 인간과 인간이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오는 건 아니지 않는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데까지 부딪혀본 다음에 처리돼야만 할 문제 아닌가. 기룡을 만나야겠다.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 인철은 고깔모자를 벗어 뜰에 서 있는 나뭇가지에다 걸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고독한 혼자입니다. 그 고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각자 인생의 숙제인 거죠. 황순어는 전통이 올가매려는 사회적 문제를 통해 그걸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고 가든 버리고 가든 자신의 고뇌를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진 영감은 도망쳤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느껴요. 그는 그 허물을 견디지 못했어요. 기룡과 인철은 방법은 달랐지만 주홍글 씨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운명이 이끄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기룡이 인철에게 준 아버지 칼, 인철은 그걸 길거리 대장간에 들어가 꺽쇠로 만들어달라고 맡기고 그냥 나오는데요. 그는 성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걸 찾으러 갈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인철은 과거의 사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고깔모자를 나무에 걸어두듯이 그 자리에 두고 가기로 한 거였어요. 과거는 현재와 앞으로의 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 중 어두운 기억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버리려면 형이나 상진 영감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는 건 어떨지요. 다리가 없어진 인주가 그걸 받아들이고 목발에 적응을 하는 것도 다혜가 오래된 사랑의 끝을 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 이후의 삶도 있으니까요. 파티가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시간은 다음 해의 1월로 가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은 시작이었지만 그 전 해에 두고 온 것들은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해마다의 1월은 다른 거 아닐까 합니다. 1월, 어떤 시작의 시점으로 1월처럼 좋은 터닝포인트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